네, 여러분 벌써 사탄이네요. 이거는 우리 온라인 클래스 정규 수업에는 없는 영상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틀었다라면은 나는 100점을 맞고 싶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왔구나 라고 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는 한 1시간 반, 1시간 한 20분만 더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또 수업 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입 애누리라는 것은 결국에 매입한 상품이,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파손 또는 하자 상품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받아 줄게, 대신에 좀 값 좀 깎아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값을 깎아내린 거예요. 한마디로 상품의 가격이 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50만 원에 구매를 했던 거라면은 우리가 깎아줘 하면서 깎아냈으니까 여기서 구입한 거에서 차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론적인 내용에서 이것들을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매입 할인을 볼게요. 조기에 상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 거래 때는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 그 다음 외상 매입금, 그 다음 또 지급보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6개월 이후에 만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6개월 뒤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2개월 또는 1개월 만에 내가 먼저 갚을게 하고 딱 갚아요. 그러면은 조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또 한 번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네가 빨리 갚았으니까 그러면 좀 깎아줄게 라고 해가지고 뭐 몇 프로 깎으면은 이 상품의 가격이 또 깎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입력을 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매입 환출도 같아요.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옷을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반품을 하죠. 그럴 때 당연히 상품을 내가 맨 처음엔 구매를 했지만 50만 원짜리 구매를 했는데 이걸 다 반품을 하면은 상품 가격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상품에서 깎아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매입이 나와 있는 거,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세 가지 또 매출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입과 반대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는데 거기서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깎아주면은 그게 이제 매출값에서 빠지게 되겠죠. 왜냐? 50만 원에 팔았는데 우리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알겠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깎아줄게요, 49만 원만 내세요 해가지고 만 원을 깎아주면은 매출 가격이 49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할 때 이제 반대 차변에서 기입이 되고, 매출 할인도 우리가 조기 지급을 했어요. 우리가 조기 지급으로 받았어요. 맞나? 받았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도 깎아줘야 돼요. 원래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우리가 빨리 갚았으니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또 매출 가격에서 깎게 되고, 환입도 우리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보냈대요. 그럼 우리도 다시 상품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한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깎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이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품 구매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이 부채 계정 과목인 외상 매입금,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입한 것을 환출했어요. 환출이라고 하면은 상품을 반품하는 거죠. 반품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 중에 한 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했다. 그러면 그 한 개 값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변으로 와서 상품 이러고 감소를 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매상 매입금 또한 우리가 반품을 했으면 그 금액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도 그만큼 감소가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누리도 환출과 당연히 같은 내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매입 할인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기 지급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외상으로 매입한 거에 대한 금액을 조기 지급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건 뭡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 거래의 최종값은 현금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했으면은 현금의 감소, 이렇게 대변에 오게 돼서 감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당 만큼 깎아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깎을 게 우리가 상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의 가격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값을 깎아주고, 그쵸? 우리가 그만큼의 깎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상 매입금은 어쨌든 정해져 있던 가격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자체는 아예 없애주게 되고, 그 현금 지급한 가격, 그리고 그 이외의 외상 매입금과 현금에서 차액을 이렇게 상품으로 작성을 해서 없애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더 또 이제 예제풀이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을, 얼마에 구매했던 상품을 얼마에 팔 때예요. 그쵸? 상품을 팔면 상품이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우리가 상품,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아주게 됩니다. 또는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받으러움이 되겠죠. 그쵸? 현금으로 받았다라면 현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5,000원에 구매했던 거를 6,000원에 판매했다면은 한 상품당 1,000원의 이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라면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의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5,000원에 구매했던 것을 우리가 4,000원에 팔았어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손실을 입었네요. 여기다가 상품 매출 손실을 적게 될 겁니다. 환입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환입을 할 때는 여기 보면은 판매 상품이 반품되어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했던 상품이 한 개가 돌아왔어요. 100개 중에 한 개가 돌아왔으면 그 해당 상품의 가격만큼 써주고 다시 써주게 되고 올리게 되고요. 이익도 그 한 개만큼의 이익을 다시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5,000원짜리 상품을 100개 팔았으면 이렇게 50만 원, 그리고 이거를 6,000원에 팔았다라면은 10만 원의 이득을 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60만 원이라는 계정 과목 금액을 외상 매출금으로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개는 환입을 받았어요. 반품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 100개가 50만 원이니까 한 개의 가격은 5,000원. 5,000원을 다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면서 수익을 1,000원을 생겼잖아요. 그 수익이 한 개 가격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의 수익을 다시 소멸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또한 이렇게 이 두 개의 합산 가격인 6,000원을 이렇게 없애주게 됩니다. 다음,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환입은 상품하고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와 있는데 왜 상품이 없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한 거죠. 상품 자체가 나한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죠. 그냥 반납은 하지 않겠지만 이 하자, 파손에 대해서 깎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이득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그냥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상품 자체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본 이익에서 그 금액만큼만 깎아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입은 상품과 이 매출 이익이 같이 나오고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 매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기 지급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현금화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써주는데 받은 금액만큼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던 것 중에서 그 금액에 이익 받던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서 할인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본 거에서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받지 못한 금액만큼 이 이익을 차감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상 매출금 모든 금액을 이렇게 대변으로 옮기면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등식에 의한 상품 매출 이익 계산 방법인데요. 이건 등식 자체, 한마디로 T 계정 필요 없이 우리가 금액만 딱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그렇다고 위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받은 거를 다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가 단기 동안 매입한 금액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단기 기간 동안 매입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애누리 받은 거, 할인 받은 거, 그 다음에 환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결산 때.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빼줬더니만 그게 뭐냐, 순수하게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나온다. 매출은 당연히 총 매출한 거에서 우리가 단기 동안 애누리 해준 거, 할인해준 거, 환입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나면 순수하게 정말로 매출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다가 들인 비용을 이야기를 해요. 들인 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기초에 가지고 있던 상품, 기초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품은 얼마큼.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매입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말 상품을 탁 빼주면은 우리가 매출하는데 들인 비용이다.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단기 기간 동안 우리가 매입한 금액들이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은 거를 실제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빼줬더니만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기초에 있던 거랑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이렇게 기말에 남은 거를 딱 빼주면은 뭐가 돼요? 매출한 거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한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이것들은 다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 판매 가능한 것들에서 기말 상품에 얼마가 남았는지 그거를 딱 빼주고 나면은 매출한 거에 대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고, 다음 상품 매출 이익을 구하려면은 한마디로 매출 총이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출 총이익을 결국엔 구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출 원가는 이거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이 구한값에서 이 구한값을 빼주면은 나온다.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직접 이제 자격증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순 매출액을 구하면, 순수한 매출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총 매출액에서, 이거는 총 매출액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애누리. 그냥 애누리가 아니라 매출 애누리.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잘 봐줘야 돼요. 그리고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 세 개의 계정을 빼준다라고 했죠. 한번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총 매출액 나와 있네요. 200만 원.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매출 할인 나와 있네요. 20만 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그리고 매출 환입까지 나와 있네요. 30만원. 이 세 가지 금액 모두를 빼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총 200만원에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을 빼주게 되네요. 답은 140만원. 4번이 된다. 왜 매입 환출 안 빼줘요? 매입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됐으면은.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은 얼마냐? 매출 원가를 구하래요. 매출 원가 이제 쌤이 공식 안 써도 알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나와 있네요.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고요. 총매입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만 해주면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더하기 총매입액 350만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빼줘야 되죠? 뭘 빼줘요? 이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들. 매입 애누리 6만원, 매입 할인 4만원 빼주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까지 이렇게 빼주면 된다. 너무 쉽죠? 한번 볼게요. 10만원에서 우선 이것부터 그냥 순매입액부터 구해주세요. 순매입액 구하면은 34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만원을 다시 더하죠. 결국의 값은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의 값은 350만원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350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만 빼주면 된다.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온다. 20만원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답은 330만원. 2번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선입선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입에 대해서 순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IFO, 한마디로 First in, First out method.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온 것이 처음에 나가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이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거예요 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이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여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 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된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의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아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판매한 것에 대한 원가는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옛날 거부터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판매한 것들을 기초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 물가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매출에 대해서 매출의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죠. 왜냐, 옛날 것들은 싸잖아요. 지금 거는 비싸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하면서 생긴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과대계상이 되겠죠. 왜냐, 매출 원가는 우리가 과소가 되지만 매출액은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면서 남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후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입 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Last in, First out metho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가정을 두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두고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산 당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산 때
결산 때 한 번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상품 재고장에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이렇게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서 한 번에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한번 후입선출법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매입역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매출하는데 우리가 사용된 원가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중에 들어온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기말 재고액, 한마디로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 먼저 들어왔던 것들은 아직도 못 팔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들어왔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남아있다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단가 계산을 하게 된다. 즉, 만약 물가가 상승할 때는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비싸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최근께 가격이 가장 비쌀 때인데 그 비싼 것을 우리는 판매를 했어요. 당연히 그 비싼 거에 대한 원가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가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매출 원가가 높아졌죠?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을 취득한 단가를 오래전에 취득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의 현재의 실질적인 단가와 갭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1990년대 걸로 단가를 계산을 하래요. 말이 됩니까? 물론 갭 차이는 크지만 당연히 옛날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더 싸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 계산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요,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균을 구해요. 이동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매입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균 단가 금액을 새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단가를 새롭게 구하는 기록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Moving Average Method, 움직임에 따라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은 동일한 원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시점마다 가중평균 단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매를 또 했네? 그럼 다시 새롭게 단가를 구해야지. 또 구매했네? 또 새로운 단가를 구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품 매출 시에는 출고 단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가를 구했으니까 지금 매출했을 때는 이 단가에 따라서 얼마가 되겠네? 또 매입을 했네? 새롭게 단가를 구하고 이번엔 매출을 냈네? 그러면 새로운 단가에 대해서 매출한 금액을 또 구해줘야지. 많이 헷갈리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 금액, 매입한 것에 대한 금액과 매입 직전의 잔액, 한마디로 매출하고도 남은 금액의 잔액을 우리가 매입 수량에다가 매입 직전 수량, 매입한 수량과 그 다음에 그 직전까지 남아있던 수량을 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총평균법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딱 매입 단가는 얼마였네, 매입한 수량은 얼마고 총 금액은 얼마니까 딱 여기서 나눠가지고 단가를 구해야지 하는, 한 번에 구하는 평균 단가를 한 번에 구하는 Total Average Metho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해진 기간,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상품은 동일한 원가로 평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두게 되고요. 한마디로 기말에 총 판매 가능액 우리가 몇 개가 남아있느냐, 한마디로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이렇게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총 평균 단가를 나눠서 구해준다 라는 겁니다. 단기 중에는 상품의 단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두고 있어요.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입 단가를 새롭게, 매출 단가를 새롭게 구해주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결산까지 가야만, 마지막 기말까지만 가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건요, 기초의 상품 재고액, 이미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재고액에다가요,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그러니까 환출, 그 다음에 애누리, 할인 등을 뺀 금액을 더해줍니다. 금액 등을. 그리고 나서 기초 상품 수량, 기초에 가지고 있던 수량에다가 단기에다가 순매입 수량, 뭐 할인된 거, 뭐 애누리 된 것들을 다 뺀 수량 등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단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개별적으로 직접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몇 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게 되다 보니까요, 장점으로는 정확한 수량과 정확한 단가가 파악이 되겠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구매한 것들은 아직 몇 개 있네, 몇 월 며칠 날 거면 몇 개가 나갔네, 당연히 정확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요, 시간 많이 들겠죠. 비용, 당연히 인건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큰 물건들에 대해서 수량이 많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은 여러분들이 봐야만 문제 푸는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요.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요,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 자체는 선입선출법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 최근에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최근에 있는 상품들이 남았다라는 가정을 두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높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액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평균법은 당연히 평균 단가를 구하니까 항상 가격은 동일합니다. 후입선출법은 맨 처음에 구매했던 싼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그 반대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그 기말 재고액의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금액적으로 크게 남게 되고 선입선출법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두기 때문에요, 이 원가가 큰 게 당연히 이익은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는 때에는 이것의 반대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격증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아까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매입과 매출에 관한 상품의 원가리라고 해요. 원가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원가가 많죠? 원가를 철저하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한마디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 나가면 나가는 거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게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상품 재고장을 기말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말 재고량이라는 것은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에서 단기 판매 수량을 당연히 빼주게 됩니다. 다음 실질 재고 조사법이라는 것은요, 기말에 재고 자산의 수량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건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만 실질 재고는 마지막에 한 번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판매 수량을 이거는 구매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에다가 기말 재고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요, 단기 판매 수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단기에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얼마가 남았는지만 조금 알아보면 되고요. 실질 재고 조사는 마지막에 한 번에 이것들이 얼마가 판매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토대로 매출 원가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판매 수량부터 먼저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8월 31일 현재 월말의 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월말 재고액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구하래요.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계산하에 둔다라는 거였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 상품에 대한 거래 내역입니다. 월초에 상품 재고는 없었다라는 것은 0이었다라는 거고요. 8월 2일 날 매입 800개를 했고 20일 날 350개를 매입하면서 25일 날 900개를 판매했네요.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것은 월말 상품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맨 처음 이 800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900개 중에서 800개는 이곳에서 먼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개는 이곳에서 빼주게 됩니다. 왜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 250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가가 얼마예요? 540원이네요.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답이 몇 번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13만 5천 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계산기로 구해보세요. 13만 5천 원이 맞을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단기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다라는 거죠. 뭐 여기는 크게 중요한 내용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평균법으로도 구해보래요.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의 차이는 얼마냐? 기말 재고에 남은 자산의 차이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기초에 10개, 매입 20개, 30개, 매입 40개. 그 다음에 매출이 30개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면은 먼저 들어와 있던 것부터 빼주면 되죠. 10개가 제외되고 20개가 남네요. 20개 제외시키네요. 한마디로 여기가 이렇게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해보면은 여기는 9,000원, 여기는 16,000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한 게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구한 기말 재고 자산이죠. 얼마입니까? 25,000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나왔는데 한번 구하는 공식을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 단가, 매입에 대한 것들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건 다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죠. 1,000원, 4,000원, 9,000원, 16,000원. 이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5,000원, 9,000원이니까 14,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30,000원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매입한 총 수량으로 이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몇 개가 나나요? 30, 60, 100. 맞죠? 100개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00원이 평균 단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평균 단가에다가 이제 기말에 남은 수량 몇 개였어요? 70개였죠? 70개를 곱해주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요? 21,000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5,000원에서 21,000원을 빼니까 4,000원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비유동 자산의 유형 4가지를 쫙 써놨어요, 쌤이. 이런 식으로 장기예금, 투자자산의 의미는 우선은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기업의 주된 목적은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영업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남은 돈들 있죠. 그 이익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활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에 있는 주식을 사온다거나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벌어들인다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돈벌이를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자산이다. 한마디로 여유자금을 장기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거나 또는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수합병이라고 했었죠. 이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투자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장기예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넣는 거,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산, 거기에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 대여금,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1년을 넘어서까지 갖게 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다음 유형자산을 볼게요. 유형자산의 의미는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언가를 빌려준다거나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대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업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예로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보고 있는 컴퓨터도 바로 우리 영업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비품, 그리고 난 다음에 유형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 창문 밖으로 보세요. 다양한 건물들이 보이죠? 그것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건물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길가를 걸으면서 보는 땅, 이것도 영업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유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목적이 더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1년을 초과한다. 1년을 초과한다라는 목적이 당연히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개정 과목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이 있다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죠. 다음,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이건 결국에 뭐냐면요. 물리적인 형태는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서. 하지만 이건 뭐냐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통제가 가능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경제적으로 효익을 가져다 줄 것.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 영동에 있는 BBQ, BHC 이런 것들은 각각의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지점마다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 본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프랜차이즈, 이런 게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업하는 것에 대한 권리 또는 뭔가를 캐내는 것,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요즘은 앱 같은 것도 개발을 많이 하죠. 앱 같은 것도 물리적으로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 핸드폰 속에 존재를 하죠. 그런 것 또한 당연히 하나의 권리가 되면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리 기간이 끝나면은 가치는 항상 영원히 된다라는 것으로 기본 초점을 두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그 권리 행사 기간이 끝나면은 가치는 영원히 된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타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비유동 자산에 해당은 되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에 해당되지 못한 나머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좀 얘한테 미안하지만 떨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떨거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다 해가지고 뭐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무슨 영업보증금, 전세권, 장기매출 채권, 장기미수금, 뭐 다양한 장기 선급금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만기보유 증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만기보유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만기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어 있고 지급 금액도 확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만기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만기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채무 증권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 같은 거는요,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나요? 쌤이 계속 수업 시간에 만기는 없다고 했죠. 주식은 그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기업의 실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을 두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보유 증권에는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쌤이 어느 정도 단기 매매 증권에는 조금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의 의미를 보면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만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이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게도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은 싸게 샀던 걸 비싸게 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오르고 내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또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또 다시 떠올려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렇게 12월 31일 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무증권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거, 공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 사채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분 증권의 의미를 보시면 주식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는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회계원리 쪽에선 배우진 않지만 지분법정용 투자 주식에도 이렇게 분류는 할 수는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할 때, 처분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분개를 하는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취득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을 우리가 당연히 늘리게 되죠. 투자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차변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당연히 증권을 살 때도 현금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쵸? 현금을 이렇게 감소시킨다. 현금이 아니라 뭐 돈을 아직 못 줬으면 미지급금 해도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평가가 없어요, 중간에. 그렇다 보니까 취득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처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처분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겠죠. 보통 예금, 뭐 당좌예금, 현금 이런 것들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 샀던 취득 금액을 이렇게 옮겨서 써주게 되고요.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좀 더 비싼, 가치가 올라가지고 비싼 값에 팔게 됐다. 그러면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금액을, 같이 수익 금액을 또 써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아까 만기 보유 증권을 하면서 같이 배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이 필요하거나 목표하는 투자 수익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처럼 1년 내에 빨리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서 이 정도 수익 됐다, 이제 팔아야지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우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도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 증권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기말마다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액이 올랐네, 금액이 떨어졌네, 이것들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오고 대변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평가를 할 때는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보다 커졌어요. 실제 공정 가치보다 장부 금액이 커요. 이럴 때는 뭐냐면요, 손실을 보게 됐죠. 왜냐? 장부상에는 샀던 금액이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공정가치 기말을 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을 차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손실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커졌어요. 한마디로 평가를 했더니 매도 가능 증권이 좀 올랐네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려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서 금액을 증가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부 금액보다 처분가액이 비싸요. 이럴 때는 당연히 현금을 받고요.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주면서 처분에 대한 이익이 생겼네요. 그 추가적인 금액만큼을 이익으로 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사탄 수업도 잘 들었나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이제 투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까지 거의 끝냈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올릴 영상 하나만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했고 마지막 5탐까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